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도서관 기류인문학 사업 담당자 워크숍의 진행을 맡은 한국도서관협회 지원팀장 손지혜입니다. 390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도서관 선생님들을 직접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 4월 7일 사업 홈페이지 관리 시스템에 사업 업무 매뉴얼 안내 녹화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오늘 기년도에 사업 진행을 하셨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도서관협회 남영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기년도 사업 담당자 3인의 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도서관 기류인문학 사업 첫 번째 담당자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도서관협회 남영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남영준입니다. 제가 어저께 30대 회장으로 선출돼서 잘만 하면 내년에도 한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도서관 기류인문학 사업은 올해도 우리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여러 도서관 관계자들과 인문학 강연자 그리고 꾸준히 참여해 주신 지역 주민들의 관심 덕분에 올해로 9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서관 기류인문학 사업은 도서관의 역할을 지역 주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인문학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하는 인문 분야 대표 사업입니다. 해마다 1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고 참여자 만족도 또한 90% 가까이 되고 있어 도서관 기류인문학 사업이 명실공히 우리나라 인문학 사업 중 가장 손꼽히는 인문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은 개관과 휴관을 반복하며 비대면 사회에서의 새로운 시대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도서관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온라인 환경의 적응과 새로운 비대면 기술을 접목하여 온라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빠르게 도입하여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국민들의 문화 향후 기회를 극복하는 전국 단위의 인문 사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예상보다 많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그중 여러분의 도서관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오늘 담당자 워크숍으로서 올해 사업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도서관 담당자들의 열정과 노고로 슬기롭게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인문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중심의 능동적 참여 활동이 추진되어 인문 사업이 더더욱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난 9년간의 축적된 사업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 남영준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년도 사업 담당자의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 발표는 미리 공개되었던 대로 제주 탐라도서관 정선주 사서선생님, 인천 삼산도서관 전현미 사서선생님, 서울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이용훈 사서선생님 총 3분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탐라도서관 정선주 사서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주 선생님의 발표는 사전 녹화 영상을 수령해 송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시 탐라도서관 사서 정선주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주입니다. 사정상 부득이하게 녹화 영상으로 대신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 아주 알차게 지루할 틈 없이 20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줌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이제 화면에서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탐라도서관은 작년에 기류의 인문학 함께 쓰기 분야에 참여했습니다. 주제는 독자에서 작가로, 생각에서 세상으로, 제주 독립출판입니다.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왜 독립출판물을 주제로 선정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계획 수립부터 온라인 줌 진행의 장단점 등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또 어려웠던 점 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올해 2기를 맞은 제주 독립출판 사업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독립출판이 뭐예요? 입니다. 독립출판물이 생소하신 분도 있고 익히 알고 계시는 서서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독립출판물의 정의는 딱히 통용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찾아보고 또 생각을 더해 내린 정의인데요. 먼저 자신만의 콘텐츠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책에 담아낸 소규모 출판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콘텐츠는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그걸 책이라는 매체에 담아낸 창작물이라는 건데요. 또 퍼블리케이션의 어원을 보면 퍼블릭, 어떤 공공성에서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보통 책을 출판하려면 작가가 원고를 작성하고 또 그 원고 그대로 출간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와 먼저 협의를 거치고 또 최종 출판사의 결재를 받아야만 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판된 책 자체가 이미 검증받았고 그래서 공공성을 띈다라고 다들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립출판은 누구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출판을 하기 때문에 교정 교열도 내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책의 판형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자연히 원고부터 교정 교열, 편집 디자인, 인쇄, 유통 과정 전반을 창작자가 직접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리인문학 주제를 독립출판으로 정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지도는 2018년도 무당도서관에서 제주 독서문화대전이라는 행사를 진행할 때 만들었던 제주 서점 지도예요. 보면 이제 뭐 공공도서관, 또 제주지 서점, 또 서귀포 서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3년 전인데 이미 서점이 70개에 육박했고 또 동네 책방 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현재 서점 수는 지금 100군데가 훨씬 넘고 근데 또 이렇게 단지 수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는 괜찮은 동네 책방이 정말 많은데요. 뭐 괜찮음의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일단 책 큐레이션이 정말 훌륭하고요. 또 동네에 거주하는 모든 창작자와 또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준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역할을 공공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일단 방법도 잘 모르고요. 또 그분들이 먼저 도서관에 와서 제가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책방은 이미 그 동네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을 바탕으로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예요. 독서 모임, 낭독 모임도 정기적으로 열고 또 간간히 공연도 하고 저기 미래책방 서점원님은 거의 본인이 창작자가 되셔서 간판도 고치고 계시고요. 이렇게 책방을 통해서 제주에 거주하는 멋진 창작자분들과 또 작가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걸 바탕으로 재미난 사업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주북페어 2019, 2019 책운동회인데요. 이게 독립출판 페어였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언리미티드 에디션, 또 퍼블리셔스 테이블, 인천 북페어 등등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때 서울 스토리지 북인플랩 사장님이 제주에 오셨을 때 제안을 주셨어요. 아니, 제주에도 이렇게 멋진 창작자들이랑 책방들이 많은데 왜 북페어를 하지 않냐고 이제 열 때도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제주도 내 창작자분들이랑 동네 책방들이 힘을 얻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참가팀은 종이매체 콘텐츠 제작자 200팀으로 정했고 독립출판 제작자 그리고 출판사, 서점 다 소규모죠.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구글 독스로 신청을 받았는데 제주가 75팀 참여를 했다면
지금 다른 지역이 125팀으로 더 많이 참여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지금 행사 모습인데요. 한라체육관이라고 제주도에서 제일 큰 실내체육관이에요. 천장도 되게 화려하고 또 레트로한 면이 있어서 행사와 되게 잘 어울렸고, 그리고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네, 여기 블라인드북이랑 뭐 일러스트랑, 그래서 이틀에 걸쳐 진행을 했는데 카운터로 정말 한 5,500명 정도가 다녀가셨고요. 그래서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게 독립출판물에 대해서 제주 시민들도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좋아하는구나 였어요. 제주 작가분들의 작품도 점점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탐라도서관을 독립출판물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해도 좋겠다 한번 생각을 했는데, 네, 때마침 2020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독립출판, 독자와 작가의 경계를 허물다예요. 이후에 기리인문학 사업도 선정돼서 좀 순조롭게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탐라도서관은 2018년도부터 꾸준히 독립출판물이랑 그래픽 노블을 구입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독립출판물은 743권, 그래픽 노블은 358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경 설명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왜 하는가인 것 같아요. 사업 배경과 목적이 충분하면 정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사업 이야기입니다. 함께 쓰기는 총 20강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면서 특히 고려했던 점이 있는데요. 바로 탄탄한 강사분들 섭외였어요. 글쓰기 과정이 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참가자분들이 중간에 대거 나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강사 섭외할 때 가장 큰 기준은 어떤 장악력이었어요. 말씀도 잘하셔야 되고 또 2시간을 꽉꽉 채워주실 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에 인재가 정말 많은데요. 인재분들이 그렇게 육지에서 제주로 많이들 내려오세요. 장보영 작가님은 내가 엄마가 되어도 될까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영 작가님과 만나서 전체적인 사업을 구성해 보았어요. 네, 그리고 대상 설정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설정했어요. 사전에 글을 쓰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글쓰기를 많이 좋아하는 분들을 강조했어요. 책 한 권 분량의 원고를 써내야 한다는 걸 공지했고요. 이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분들이 차마 중간에 딴 생각, 그만둬야지 등 나쁜 생각을 하거나 빠져나갈 틈 없는 20강의 일정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자세한 일정은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모집입니다. 저희는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25명을 모집했고요. 첫날 결석을 하면 무조건 수강 취소라서 대기자 5명도 추가로 뽑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2분 만에 접수가 마감되었고요. 또 온라인상에서는 대기는 5명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대기 전화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전화로 대기 신청을 하시는데 정말 56통의 전화를 받았고요. 정말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구나. 글쓰기 사업을 계속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점이 66세 남성분이었는데 2분 안에 접수를 성공하셨더라고요. 그 2분 안에. 50대, 60대 분들도 몇 분 더 계셨고요.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정별 진행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처음 독립출판물이 뭐예요? 를 첫 주제로 해서 2강을 진행했는데요. 제주도에 독립출판물을 처음 판매하고 또 1세대 동네 책방이기도 한 서귀포의 라바북스 사장님과 또 제주시의 파라그래프 사장님이 독립출판물의 정의와 또 다양한 판형의 독립출판물을 소개해 주셨어요. 온라인이었지만 여기 보시면 카메라도 가지고 오시고 책들이랑 판형 종류랑 일일이 다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좀 효과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만들고 싶으세요? 인데요. 이게 3강으로 쓸 책의 콘텐츠 정하기 수업을 했어요. 이때 강사님을 동네 책방 서점원 5분을 초대했어요. 수강생이 총 30명이니까 수강생 6명이 동네 책방 서점원 1분과 팀이 되어서 총 5팀으로 진행을 한 거죠.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발언할 기회도 적었는데 이때 수강생분들이 돌아가면서 오디오를 켜서 자기소개도 하고 또 얼굴도 보여주고 만들고 싶은 책도 이야기하고 또 구상하고 있는 콘텐츠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조언도 해주고 참 집중도 있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강에 거쳐서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소주제만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알차죠. 장보영 작가님이 정말 야무지셔서 수강생분들이 결석을 잘 못했어요. 숙제도 숙제고 당일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시니까 수업이 되게 타이트하고 굉장히 긴장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정 규열인데요. 완성한 원고의 오타랑 문법을 잡아내야 하는데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수강생분들이 직접 교정 규열을 진행했어요. 여기 지금 환하게 웃고 계신 분이 장보영 작가님인데요. 되게 밝으시죠? 그래서 온라인이라서 수강생분들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혼자 막 말씀하시다가 다들 웃고 계신 거죠? 저는 지금 되게 외로운 꽹과리가 된 것 같네요. 하면서 막 웃기도 하시고 되게 재밌게 수업을 잘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고가 완성되니까 책 이름을 지어야겠죠. 그래서 책 이름, 장명소 이렇게 해서 책 제목 정하기. 지금 3강 때 진행했던 동네 책방 서점원 분들과 수강생분들이 다시 팀을 이뤄서 진행을 해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제목보다는 그동안 궁금한 점들을 엄청 질문하시고 답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동안 수강생분들이 말씀을 할 기회가 굉장히 없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되게 즐겁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물성의 종이책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독립출판물 보면은 이렇게 한 땀 한 땀 손으로 작업한 책들도 종종 보이거든요. 혹시 이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딱 한 번 수업을 진행해봤고 참여는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정작 이렇게 인쇄하신 분들은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 디자인이에요. 책을 인쇄하기 직전 상태로 편집을 직접 하는 과정인데요.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좀 더 쉬운 퍼블리셔나 아예 한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인디자인도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정하지 못해서 수강생분들께 문자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원하시냐? 그런데 압도적으로 인디자인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디자인이 결코 쉬운 프로그램이 아니라서요. 코로나 때문에 탐방 2번을 포기하고 그걸 편집 과정으로 대신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때 원고까지 다 완성하셨는데 그 수강생분들 4분이 그만두셨어요. 참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대신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의외로 고 연령대 분들은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한글로 작업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쇄를 앞두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딱 한 번 탐방을 가보았는데요. 서쪽의 책방 디어마이 블루와 무명서점이었습니다. 디어마이 블루는 사실 독립출판물을 취급하지는 않는 책방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예전 바다출판사 편집자 출신이셔서 오히려 수강생분들의 질문에 아주 적절하게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었고요. 또 의외로 출판사를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출판과 유통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30분간 듣고 또 30분 동안은 서점을 자유롭게 탐방해 보았습니다. 이게 서점이 되게 작고 아기자기하죠. 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령되어 있는 책들의 종수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간을 들이면 구간은 빼내는 식으로요. 한 권 한 권 서점원에게 선택받은 책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서쪽 끝 책방 무명서점이에요. 이곳엔 책이 정말 많습니다. 큐레이션도 정말 탁월하고요. 가시면 서점원의 아주 풍부한 책 소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책을 안 사실 수가 없어요. 수강생분들도 정말 많이 구매하셨죠. 네. 무명서점은 자체적으로 독립출판 제작 수업을 하고 있는 서점이에요. 그래서 독립출판물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오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20강 마지막 출강 기념회입니다. 30명의 수강생 중에
총 21명이 21권의 책을 완성했고요. 각자 원하는 종이도 컬러도 폰트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모두 다른 판형의 21권 책이 나왔어요. 이제 조촐하게나마 수강생분들의 책을 모아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재밌는 게 막 필명으로 책을 내신 분이 5분이나 계셔서 제가 책하고 매칭하는데 정말 애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날 한 분만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시고 20명 수강생분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모두 돌아가면서 완성된 책을 보는데 많이들 울컥울컥 하셨습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 중이시고요. 앞에 테이블에는 고생한 강사 선생님 분들 5분이 와주셨고요. 그 앞으로 이제 수강생분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을 소개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먼저 강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편집 맡아주신 오도영 디자이너님은 수강생분들 인디자인 수정 작업을 하느라고 본업도 잠시 멈추셨었던 분인데요. 결국 말씀하시다가 울컥하셨어요. 다들 같이 울컥했고요. 수강생분들은 그동안 말씀하시는 걸 잘 못 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만드셨구나. 또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었구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샷입니다. 되게 참 뿌듯하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온라인 진행의 장단점인데요. 사업은 작년 7월 중순에 시작했어요. 한창 코로나가 확산 추세였고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방법밖에 없던 때였습니다. 문제는 온라인으로는 한 번도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적이 없었을 때거든요. 기류의 인문학이 첫 강부터 온라인으로 모험을 하게 된 거예요. 되게 고민도 많았고 첫날 접속 못하시는 분들 일일이 통화하면서 애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한두 번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장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먼저 공간 제약이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약을 드시고 누웠는데 그 누운 상태로 수업을 들으셨거든요. 화면을 끄면 모르니까요.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알았는데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이 보면 그 대면보다 정말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장 작가님이 워낙 타이트하게 수업을 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회차가 올 출석이거나 기껏해야 한두 분 결석이 다였거든요. 그리고 또 대면 수업에서는 질의응답이 좀 제한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주변에서 질문하는 사람을 다 쳐다보잖아요. 그런 질문을 다 하네? 이런 반응도 느껴질 수 있고 확실히 용감한 분 한 명이 모두가 수긍할 만한 질문을 골라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은 채팅으로만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사님 말씀 중에도 질문을 엄청 많이 하고요. 저런 사소한 질문을 싶은 것도 되게 시시콜콜 다 하고요. 근데 정작 그렇게 하니까 수강생분들이 모르고 넘기는 분들이 되게 적고 결국에는 완성도 있는 책도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업무 효율이었습니다. 대면 수업은 시작 30분 전에 강의실을 다 세팅해야 되잖아요. 혼자 막 책상도 정돈하고 현수막도 걸고 사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문자 안내만 정성스럽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단점은 강사님들이 정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분명 2시간 분량을 준비해서 왔는데 막상 수업을 하고 나면 1시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상호 호응이 없으니까 강사님 혼자 계속 말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눈 맞춤도 없고. 또 강의 끝나고 나면 강사님들 하나같이 다 목 아파하셨고 되게 기진맥진하셔서 굉장히 죄송했고요. 그리고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과제 피드백을 따로 해주셔야 했거든요. 만나서 못하니까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끝나고 나서도 참가자분들이 서로 모임도 꾸리고 또 글쓰기 활동도 지속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얼굴도 잘 모르시고 만나도 마스크를 쓰고 막 이러니까 이게 모임으로 이루어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아쉬웠고 또 이번에 사업 때 고연령자분들도 참여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쉽게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참여 연령대가 한정되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도 온라인으로 수강생분들을 잘 이끌어 보려고 노력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먼저 말씀드렸던 참가자와 책방 서점원들이 6명씩 팀을 이루어서 온라인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한 건데요. 이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처음엔 서점원들이 도서관에 와서 진행을 했지만 두 번째에는 각자 책방에서 공간도 소개하고 또 자유롭게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때 인연으로 책 내신 수강생분들이 자기 팀이었던 책방에 책을 들고 찾아가서 서점원에게 선물도 하시고 또 그러기도 했어요. 되게 훈훈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를 개설한 점인데요. 제주 독립출판이라고 해서 참가자들이 과제물을 매주 카페에 올리면 장보영 작가님이 한 분 한 분 피드백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과제가 뭐냐면 바로 자기 원고였습니다. 책 한 권 분량의 원고 작업이요. 이제 글은 모두 공개로 설정하고 서로 읽으면서 격려 댓글을 달았는데요. 여기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글을 못 썼다고 흠을 잡거나 뭐 맞춤법 잘못 지적하는 댓글은 이제 절대 금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글에 대한 걱정이 이미 가득한 상태인데 그걸 지적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하지 말자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지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댓글은 항상 되게 칭찬과 격려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여기 특별 숙제라고 보이시죠? 내 글은 내가 고친다. 네, 지금 게시글이 256개 정도 되는데 정말 꾸준히 올려주셨어요. 작가님도 꾸준히 피드백을 해주셨고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보람과 고난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책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물성의 책 한 권이 주는 무게와 깊이, 그리고 읽지는 않아도 쓰려 하는 그 욕망에 대한 탐구. 삼양에 있는 책방 서점원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점에 독립출판물을 입고하려는 입고 문의 메일이 정말 많이 온대요. 근데 책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줄어드는데 사람들은 왜 읽지 않고 쓰려고만 할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만든 책을 도서관에 소장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도서관의 문턱은 더욱 낮아졌고요. 독자와 작가의 경계는 모호해졌어요. 책의 기본 정보라고 생각하는 ISBN이 없는 독립 출판물은 도서관에서 취급하기 까다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담당자가 의욕이 있어도 독립출판물을 책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보지 않는 상급자들이 있으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책이라는 매체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이어야만 하는지, 어떤 특정 종이 재질이어야만 하는지, 페이지가 10장밖에 안 되는 것은 책이 아닌 건지, 이렇게 어떤 발간 형식과 형태만 보고 판단하는 건 이제 좀 뒤처진 생각이 아닌가 생각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다, 이게 책인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은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서관의 역할은 다양한 책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편견도 깨고 또 깰 수 없다면 합당한 반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난은 딱 하나였습니다. 늘 강사님들을 뵐 때마다 되게 안절부절이었거든요. 특히 밤낮으로 디자인 편집 때문에 본업을 놓으신 오도영 작가님이나 수업 외 시간에 애써주신 장보영 작가님이나 다들 제 앞에서는 티를 잘 안 내시고 주변 분들께 주로 하소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되게 탐라도서관 막 점점점 이렇게 하고 말을 삼키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난 직후에 저는 당연히 상도 받았고 또 내년에도 이거 해야지 하고 신났었는데 정작 강사님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해보자는 말을 꺼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올해 이 길을 시작했어요. 2021년 독자에서 작가로 생각에서 세상으로 제주 독립출판입니다. 작년 고생해주셨던 강사님들과 책방 사장님들은 올해도 기꺼이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알 수 없는 애증의 감정으로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영 디자이너님이 다시 참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분들이 반응이 되게 다 똑같았거든요. 어머, 걔 또 한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점은 탐방을 2번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인디자인 수업을 2회로 더 늘렸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4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여기 기억해 주세요를 보시면 책 한 권 분량의 원고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평소 글을 꾸준히 쓰고 계신 분, 만들고 싶은 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분 환영합니다. 라고 상세히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한번 책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식의 접근을 애초에 막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인디자인 편집 프로그램 개별 구입을 공지했습니다. 이거는 단체로 구입할 방법도 없고 이 정도는 참여자분들이 할애하셔도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막 급하게 수강생 작품들을 서가에 있는 걸 막 빼서 찍어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흔히 떡제본이라고 해가지고 한 장 한 장 뜯어서 이제 엽서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글씨도 다 직접 쓰신 거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냥 기성출판 같은 책인데 이 남옥석 분이 필명을 쓰셔서 제가 네, 본명이 뭔지 한참 찾았는데요. 네, 사진집이고 네, 에세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 일러스트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또 여기 네, 에세이집도 있고 지금 어제 급하게 찾아서 이 정도인데 네, 어쨌든 21권의 수강생 작품 독립출판은 저희 독립출판물 서가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 질의응답이 안 되니까 나중에라도 편히 전화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똑부러지고 야무진 강사 선생님이 필요하시다면 그것도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대니까요. 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탐라도서관 사서 정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주 사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수도서관 사례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의 책방, 독립서점이 많은데 이런 지역의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이 글을 쓰고 그 인디자인 편집까지 하고 출판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의 호응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탐라도서관의 경우 2019년, 2020년 2년간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탐라도서관에 꼭 연락해봐 주세요. 다음으로는 인천 삼산도서관 전현미 사서 선생님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유튜브로 질문 올려주시면 그 발표 이후에 댓글을 올려주신 질문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미 사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도서관 기리인문학 담당자 워크숍 비대면 사례 발표를 맡은 인천 삼산도서관 사서 전연미입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도서관과 사서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도서관들은 더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저희 발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삼산도서관 기리인문학 프로그램 소개, 비대면 준비, 온라인 활용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삼산도서관 기리인문학 위드어스 공생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질병, 환경, 과학 등 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강의와 글쓰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아동은 같이 살 지구, 성인은 함께 살 지구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대면 진행으로 시작하여서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아동과 성인을 각 10명씩 모집하였습니다. 삼산도서관은 함께 쓰기로 주제와 관련된 작가 특강 4회, 캘리그라피 특강 2회,
지역 작가와의 글쓰기 12회, 후속 모임 2회로 총 20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했던 7월 말에 기리의 인문학을 시작해서 8월 중순 이후 갑작스러운 도서관 휴관으로 7회 만에 급하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그 신종 바이러스의 습격의 저자이신 감염병 전문가 김우주 교수님과의 대면 강의 후 찍은 사진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코로나에 대한 궁금한 점도 직접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휴관으로 비대면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일정을 한 주 미루고 비대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는 도서관 내에서 비대면으로 처음 진행하는 담당자였고 사전에 비대면으로 기획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플랫폼이 우리 프로그램과 잘 맞을까, 참여자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강사님도 처음 하는 비대면이라 수업 당시 2시간이나 일찍 오셔서 준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비 마련, 적합한 플랫폼 찾기, 어떻게 소통을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컴퓨터나 노트북, 마이크, 추가적인 모니터, 웹캠 등의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 원활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보다는 랜선을 연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용할 플랫폼과 송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OBS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비대면 기술 지원비로 휴대용 롤스크린을 구매해서 블루스크린처럼 이용하여 강사님 배경 뒤에 프로그램 홍보물을 함께 설정해서 진행했습니다. 또 장소가 어두워서 천장에 레일 조명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강사님과 담당자 모두 처음에는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힘들었지만 금방 적응하셨답니다. 사진은 지역 작가님과의 글쓰기 프로그램 진행 사진인데요. 강사님 뒤에 초록색 스크린이 휴대용 롤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에게 어떤 플랫폼이 맞는지 정해야 합니다. 네이버 밴드, 줌, 구글 미트 등 다양한 플랫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이 우리 프로그램과 가장 잘 맞는지 결정하고 미리 참여자에게 사전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네이버 밴드와 줌을 선택했는데요. 네이버 밴드는 밴드 안에서 글쓰기와 사진 및 동영상을 올릴 수 있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나 카페 등을 따로 개설하지 않고 참여자들과의 소통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라이브 강의 시 단방향 소통이 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줌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지만 40분 이상 사용 시 유료 계정을 구매해야 합니다. 위더스 공생은 대부분 강의식 프로그램이어서 밴드로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과제를 받고 밴드 라이브로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 채팅창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수업 후 강사님께 동의를 얻고 강의 업로드하여 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참여자들이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밴드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참여자도 나오고 나중에 강의를 올렸을 때 누가 얼만큼 수업을 들었는지도 퍼센트로 나와서 출석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방향 소통이라 채팅창에서 참여자와의 소통이 중요한데요. 성인보다 아동들이 활발히 참여하니 성인 참가자분들과 하실 때는 담당자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소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의 저자이신 공우석 교수님과의 특강 장면입니다. 롤스크린을 이용해서 강사님 배경 뒤에 홍보물을 설정해서 나오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노트북의 카메라 외에도 추가로 웹캠을 한 개 더 설치하여서 화면을 강사님만 나오게, 자료만 나오게, 강사님과 자료가 함께 나올 수 있게 3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환을 통해서 강의를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중 캘리그라피 특강과 후속 모임은 대면이 필요해서 회차를 가장 뒤쪽으로 밀고 대면 진행이 되길 바랬는데요. 결국 대면 진행이 안 돼서 줌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줌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캘리그라피 수업 시 화면 전환을 통해서 자료를 보여주고 화면에다가 쓴 글씨를 보여주며 피드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줌으로 이용 시 휴대폰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대폰으로 접속 시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오디오 연결은 인터넷 전화로 해야 국제 전화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캘리그라피 수업 시의 캡처 사진인데요. 서로 글씨를 쓰고 그 글씨를 보면서 강사님이 피드백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줌으로 캘리그라피 수업의 영상과 후속 모임으로 출판 기념회 시 낭독하는 모습을 캡처한 것입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글을 쓴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낭독하는 모습을 캡처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시 참여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밴드 라이브를 개설 시 참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비공개로 개설하여 프로그램 전 밴드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가입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공지도 올리고 참여자들의 글쓰기 과제도 올리고 하여서 한 번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프로그램 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강사님과 함께 수업을 하였는데요. 실시간으로 댓글을 확인하고 강사님의 강의 중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아동의 경우는 그 채팅창에서 내용이 그 수업의 방향과 다른 쪽으로 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다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잡아주곤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그런 사진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밴드를 통해 온라인 결과물을 올려준 사진입니다. 저는 밴드를 통해서 참여자와의 소통도 많이 했지만 기리의 인문학 밴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글을 많이 올렸고요. 또 제가 모르는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문의를 하면 다른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달아주시곤 했습니다. 저희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갑자기 변경되어서 글쓰기 노트를 도서관에서 보관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차로 간식 꾸러미와 노트를 배부하고 캘리그라피 수업 전 2차로 캘리그라피 재료와 간식, 그 다음에 자료집이 나온 후 3차로 자료집과 간식을 받아가시면서 캘리그라피 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리 수업 3, 4일 전에 공지를 하고 만약 그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해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꾸러미를 배부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결과물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보고 즐기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개관을 해도 이용자분들이 대출 반납만 30분 안으로 하고 가셔야 하는 상황이어서 오프라인 캘리그라피 전시도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온라인 캘리그라피 전시와 온라인 낭독회입니다. 많은 분들께 기리의 인문학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코로나19로 도서관이 휴관 중이고 이용이 어렵지만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비대면 후속 모임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사전에 도서관 유튜브나 SNS에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음을 공지, 초상권에 동의한 친구들에게 낭독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낭독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후에 동영상을 올려준 참여자에게는 도서관 굿즈를 선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캘리그라피 전시 영상의 캡처 사진입니다. 캘리그래피 엽서는 스캔하여 하나씩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하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캘리그라피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온라인 낭독회 영상의 캡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낭독한 동영상을 모아서 저희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낭독회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말한다. 넌 어쩜 그리 똑똑하니? 상상력이 말한다. 고정관념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그렇다. 고정관념이라는 가림막을 없애야 그제야 빛이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 답이 없어야 새로운 것이고 답이 없어야 천재를 만든다. 상상력은 천재의 어머니. 아름다운 지구 고안도연. 지구는 우리에게 공기를 주고 먹을 것을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오히려 지구에 안 좋은 메탄가스 등을 막 내뿜는다. 우리는 지구에게 점점 빚을 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자. 지구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유하영. 맑고 깨끗한 물과 상쾌한 공기. 옛날에는 사람들과 동물의 힘을 이용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구.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 배 등 때문에 오염되고 파괴되는 생태계에 물고기들과 나무들이 아파하고 자연이 아파한다. 지구에게 다시 좋은 추억을 돌려주고 행복하게 살 순 없을까? 전염병. 세계 사람들이 전염병을 무서워한다. 전염병을 고치는 힘과 이겨내는 힘. 그런 힘을 가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 전염병이 100년 만년 가겠나? 우리가
우리가 전염병 예방 수칙을 지킨다면, 모든 사람이 철저히 지킨다면 결국 전염병은 끝나겠지. 전염병이 무섭게 생겨서 피하는 거냐, 걸리기 싫고 죽을까봐 피하는 거지. 전염병 예방 수칙을 뿌리내리고 잘 버티자. 그렇다면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머리를 흔들어준 뒤 슬쩍 지나갈 것이다. 전염병, 권도연. 바이러스는 예고 없이 내 몸에 들어온다. 상황 파악 따위나 하지 않고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곤란을 겪는다. 바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을까? 아름다운 지구,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사는 곳. 이런 지구가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 이제야 사람들은 배기가스 줄이기, 프레온가스 줄이기 등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나와 모두의 어깨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다. 미래의 학원 가기. 나는 오늘 학원에 갔다. 오늘은 2942년 6월 19일. 하지만 학원에 갔다고 하기에는 좀. 학원용 애플워치로 스크린을 띄워 실시간으로 공부를 한다. 준비물은 애플워치뿐. 오늘 또 실시간 수다 떨기 방을 만들어 아이들이랑 수다를 떨었다.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도 친구들이랑 카톡, 실시간 개인 영상 통화. 이런 것은 모두 집에서 한다. 요즘 집이 학원도 되고 학교도 된다. 나도 밖이라는 곳에 나가보고 싶다. 아이들이 직접 쓴 시인데 너무 잘 쓰지 않았나요? 흐뭇하게 웃으면서 편집했던 기억이 납니다. 위에 영상을 보고 편집 어렵지 않나요? 난 그런 거 못하는데 편집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휴대폰으로 간단한 편집은 가능합니다. 저는 브로와 비타라는 어플을 사용했는데요. 어플 안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중 하나인 브로 어플의 사용법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로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하여 비디오 GIF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영상을 제작할 비디오나 사진을 선택하고 화면 비율과 영상 배치를 선택하면 옆에 사진처럼 나오게 됩니다. 저기서 배경음악, 효과음, 목소리, 모션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 등 다양하게 선택하여 영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상에 들어가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위 화면은 따로 저장하는 것이 없고 나가셔도 브로앱 내 비디오에 생성되어 있습니다. 또 영상의 소스가 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면 화면이 나오지 않으니 결과물을 출력하시기 전까지는 소스를 삭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동 10회, 성인 10회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요. 아동은 참여율 94%로 마무리하였고요. 성인의 경우 도서관 운영 시간 변경으로 프로그램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초반에 참여 인원은 적었으나 온라인으로 운영하면서 점차 인원이 늘고 지속적 참여자가 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길이의 인문학 결과물이 온라인 캘리그라피 전시, 온라인 낭독회, 위더스 공생 자료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올해도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비대면에 대한 생각도 하셔서 참여자 인원을 정하고 어떤 플랫폼으로 하실지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 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쉽고 간편하게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수 있지만 또 쉽게 나갈 수 있고
집중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너무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것보다 강사님과 담당자가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인원을 모집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도전도 참여자분들과의 소통, 기리의 인문학을 알리는 것에 도움이 되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 비대면, 나에 적합한 플랫폼 찾기, 참여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그리고 새로운 도전. 이것을 기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면 모든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발표가 담당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미 사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삼산도서관은 전년도에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프로그램 진행을 모색하셨고 도서관이 개관과 휴관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린이와 성인의 적극적인 참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올해도 진행하는데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 중에 2개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유도서관 선생님께서 전현미 사서 선생님, 비대면 강연 시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이용하셨나요? 화질이 좋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저는 그냥 우선 화면 노트북을 이용했고요. 따로 웹캠을 하나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그 기종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웹캠 정도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 구입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께서 인터넷으로 조금 확인하시면서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채팅창에서 서로 막 질문에 답변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 이지혜님께서 그 국제 전화 요금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만 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여자분들이 대부분 그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이용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핸드폰으로 줌을 연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로 이용을 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로 되도록이면 와이파이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데이터가 무제한이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이면 와이파이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 오디오 연결을 할 때 인터넷 전화가 아니고 다른 그 휴대폰 전화 그쪽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전화 요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역 설정이 미국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국제 요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관련 내용도 나와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용자분들한테 공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까지 전현미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사례 발표인 서울 도봉문화도서관 이용훈 사서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사서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 기레인문학 담당자 워크숍 사례 발표를 맡게 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사서 이용훈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 인문교육자료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동네 인문교육자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도서관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제가 알기로 2020년도에 20개관 정도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2020년도 사업 지원을 저희 왜 했는지 그 지원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에 2020년도 저희 성과물인 쌍문 모음집에 대해서 콘텐츠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2021년도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인문교육자료 개발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12월 동안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보통 이 사업이 9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업무 협약을 9월 말에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 수행 기간이 10월부터 11월 약 2달간 정도밖에 없어서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으로 진행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서관 기리문화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인문자원을 발굴하고 마을 문화에 대한 연구나 기록, 교육 콘텐츠로서 친근한 주제의 스토리텔링 인문질서를 발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친근한 주제의 스토리텔링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 부분을 끝까지 고민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사실 저희 도서관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서서의 업무량에 봤을 때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고마웠던 거는 출판사나 서점, 문화기획자나 인문 활동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계가 가능했고요. 서서의 업무 부담이 많이 줄었고 저희가 신경 쓸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하고 콘텐츠를 어떤 걸 만드는지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아니었으면 지원이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고가 났을 때는 2년간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실 걸로 예상을 하고 공모를 했었는데 20년에는 사전 기획이나 조사 탐구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성과물을 굳이 인쇄물로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됐었고요. 디지털 책자 형태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적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예산을 잘 활용해가지고 인쇄물로도 제출을 했었고 처음 지원할 당시에 2021년까지 저는 고려를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책자를 2021년에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할 거고 좀 발전시켜서 영상물이나 혹은 다른 인쇄 저작물을 만들어 볼까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사업 공고 난 거 보니까 따로 이제 우리 동네 인문교육자료 개발 사업을 추진하진 않고 본 사업에 좀 녹여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원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공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2020년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어요. 다른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상반기에 계획됐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나왔던 9월에는 새로운 신사업을 하기가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했었던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향토자료 수집 제공의 역할을 지역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이 일부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실 텐데요. 도봉구립도서관 중에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은 향토자료를 주제로 하고 있는 도서관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 순간 신경을 쓰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향토자료가 생각보다 수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수동적으로 기증을 통해서 수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생산의 주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요. 세 번째로는 2019년, 2023년 도봉구립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도봉구 인문학을 발전시키는 지역 인문학 강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공모사업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다른 공모사업에서도 좀 녹여서 하려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 내부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 부분이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동네 인문교육자료 개발 사업이라는 게 공고가 나서 아무리 바빠도 이 사업은 좀 진행을 하고 2021년에도 한번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집의 제목이 쌍문 모음집이라고 읽으시면 되는데요. 제작 기간은 말씀드렸듯이 총 3개월 정도입니다. 자료 수집으로 2개월을 모두 썼고요. 편집까지 1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 마지막 기간까지 저 때문에 기다려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요. 연구기관은 청년인정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저희 도봉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20대에서 30대 청년들로 이루어진 기관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기관은 저희와 함께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발굴하고 연구하는데 협약을 맺은 기관이고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다음 장에서 하나하나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제안 주제는 도봉 의식주 로드라는 주제로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를 빼놓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따라서 의식주라는 카테고리 3가지로 나눠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기록하는 것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의식주라는 카테고리 3가지로 나눴었고요. 도봉구가 전입 인구보다는 전출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그 정주율이라고 하죠. 이 지역 내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오래 사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재개발도 잘 되지 않는 동네여서 옛날 가게들이나 옛날 집 형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위주로 현재와 과거를 좀 넘나들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록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불어 그렇게 오랫동안 옛스러움을 가지고 있던 동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 창업을 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20, 30대 젊은 사장님들도 많으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담아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평가를 받은 내용인데요. 요약해보면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도봉구만의 특별한 주제로 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 대도시의 일반적인 변화 과정에서 도봉구는 어떤 상황으로 변화했느냐를 좀 부각시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응답하라 1988이라는 좀 공전의 히트의 드라마를 활용해서 쌍문동이라는 지역을 브랜드화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분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평가사항을 반영해서 도봉구 전체로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쌍문동으로 내역을 조금 집약해서 구성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150페이지 정도 내용을 좀 요약을 하느라고 많은 내용들을 좀 축소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는 쌍문동의 변천사에 대해서 뭐 현대와 과거의 얘기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첫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좀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도봉구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라든지 뭐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했고요. 주관적인 데이터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좀 취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편집 방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도봉구에 지금 거주하지 않고 있고 도봉구에서 일한 지도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를 하고 계신 분도 도봉구에 사신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 외에 다른 좋은 의견도 있으셨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내용 편집 부분에서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용자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처럼 뭐 10대에서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쌍문동에 대해서 이제 떠오르는 얘기들을 이제 수집을 했었고요. 다음은 이제 도봉구 산업과 공장지대라는 파트인데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있는 일터에 관한 내용을 수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쌍문동에 있었던 공장은 아니에요. 도봉구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인데요.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과거의 이야기였어요. 기업의 홍보 자료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때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 이제 40, 50대의 어르신들이 그 연령대의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담아봤습니다. 쌍문동 세월과 함께 산호라면이라는 파트는 말씀드렸듯이 이 쌍문동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도봉구라는 동네가 노포라고 하죠. 오래된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응답하라 1988의 모티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 너무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뭐 태기 아버지의 그 봉황당의 모티브가 되는 금보당이라는 뭐 시계방도 있고요. 여러 동네들 그 쌍문동의 여러 노포들을 인터뷰하면서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수록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응답하라 1988의 화면과 현재 지금 쌍문동의 유사한 지역들을 취재를 하면서 사진으로 담아보고 뭐 가게들도 여기 뭐 태기가 친구들이 함께 떡볶이를 먹었던 뭐 장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장소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사진으로 이제 서로 비교해 보는 콘텐츠를 좀 기획을 해봤었고요.
다음은 쌍문동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에 남겨보려고 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역과 연관된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내용은 언제 어디서든 어느 순간이든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이 책을 우연히 접하고 읽다가 그 사람이 우리 지역과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물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록을 하려고 했었고, 과거의 발자취만 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좀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쌍리단길이라는 부분인데요. 리단길 연풍에서 나왔던 그 쌍리단 한 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도봉로 114길에서 115길을 쌍리단길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곳이 이제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새롭게 삶을 꾸려나가는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되게 개성이 넘치는 작은 가게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사장님들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분들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상권이 변화했는지를 수록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리단길 열풍으로 발생한 이렇게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제 넣었었는데,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썼던 내용의 마지막이고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컨셉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은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원한 대로 의도한 부분만큼 만족스럽게 넣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겉핥기 시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올해 이제 제대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 이제 올해 사업을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는지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이제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요. 올해는 MZ세대 도봉 활용법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사업 기획을 했었어요. 왜 이제 짧게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으냐고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이용자분들하고 이제 만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총 12회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 중에 1, 2부로 나눠서 1부는 저희가 왜 이렇게 지역 자료를 개발해야 되는지, 다른 지역에 제대로 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책을 이제 만들어보고 이런 데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탐방을 하는 게 일부로 이제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계획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멘토링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분들과 같이 어떤 컨텐츠를 제작할 건지부터 시작을 그때부터 해보려고 해요. 되게 모험적인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 방식은 대면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정부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바로 전환을 할 건데, 대상이 청년이기 때문에 대다수 대학생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대면으로 전환하는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을 때 또 저희가 용이한 게, 저희는 지금 이 책자를 만드는데 각 파트별로 조를 나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줌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할 건데, 그 안에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막 중구난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파트별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골자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용자가 직접 지역 입문 자료를 개발을 해본다, 그러니까 저자로서 참여를 해본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상이 청년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그냥 회색 문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저자로서 ISBN을 등록하고 적극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왜 이 청년들로 제가
대상자를 좀 한정을 했냐면, 처음에는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인문 자료 개발 사업이 됐으면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대다수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하면 특정 연령대의 특정 성비가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모두 예상하시듯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물론 그분들도 소중한 이용자분들이시지만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과 좀 동떨어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고, 그 연령대가 너무 커져버리면 그 멘토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수준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데 멘토링 하시는 강사분들께서 이끌어가는데 수준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평균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청년이라는 대상을 키워드로 삼은 것이고요. 홍보 계획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사업 기획할 당시에 과연 이게 될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범위는 표본은 10명 이야기는 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외부 공모 활동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혹은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할 것 같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혹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2020년도에 대학생들이 외부 공모 활동을 할 기회가 되게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출판이나 역사학과나 기록 그 밖에 특별한 경험들로 채우고 싶은 대학생들의 욕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내 스스로가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런 걸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주관적인 주장이지 확인할 겨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이 공공기관에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자료집을 만들면 그때 결과 보고 이후에 되게 사장되기 마련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걸 회색 문헌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색 문헌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회색 문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ISBN을 등록을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까지 하는 거를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납본이 어렵다고 하면 ISBN을 등록하고 도서관에 저희 서비스를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좀 재밌잖아요. 도서관에 자기 이름을 쓰면 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떠나서 이 경험 자체가 되게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해본 거죠. 그럼 실현 가능한 거리에 실현 가능한 대상이 있느냐?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기준으로 봤을 때 4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대학교가 10개교 정도 됩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학교가 전부는 아니고요. 좀 더 넓게 가면 고려대학교도 있고, 사실상 교통으로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대학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교에 마치 이제 제가 기계인문학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지만 이런 공모 활동을 해보겠냐고 포스터도 뿌려볼 거고 공문으로 요청도 해볼 거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모집을 할 예정에 있고요. 사실 이런 공문을 보내면 조교들이 게으르면 학생들까지 잘 전파가 안 됩니다. 저도 조교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현장 실습을 나왔던 학생들이나 근로학생이나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인력풀을 동원해서 그 학생들만의 커뮤니티에 한번 올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로 노력하면은 그래도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명 이상은 모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 대로 그것도 되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적당히 아주 만족스러운 대상자가 모였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없더라고요. 저작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작게 제가 킹작권이라고 썼는데 인터넷상에서 좀 강조하고 싶을 때 킹이라는 단어를 좀 붙여요. 저도 자주 쓰는 단어인데 저작권이 전부더라고요. 제가 2020년도 자료를 만들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저작권 부분이었습니다. 자료를 수집할 때 저는 이 자료를 이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어요. 이 이미지를. 근데 이 이미지의 원 저작자가 연락이 닿을 겨를이 없어요.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그 시간에 그 연락을 이제 기다리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사유들이 좀 있었는데, 사람의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이 책을 만들다 보니까 손이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점이었어요. 그걸 좀 해결해 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또 이용자분들과 함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엔 손이 많아지면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저희는 지금 모두 이용자분들이 직접 찍고 촬영한 것들로만 활용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집을 한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출처가 명확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만 사용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올해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마치고요.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성심껏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훈 사서 선생님의 유창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동네 인문교육자료 개발 사업이라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결과물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작년에 하시고 나서 올해도 이제 그 일반 프로그램으로 참여하시겠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돼서 이제 유튜브 질문 사항 이외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작년에는 쌍문 모음집이라고 해서 그 책 제목이 잡혀져 있었는데 올해는 다른 어떤 책 제목으로 진행하시는지, 아까 책 만드시면서 저작권이 제일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 다른 건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 도서관의 책 제목은 도봉 의식주 로드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쌍문 모음집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책 제목이나 타이틀 명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사실 좀 제 개인적으로는 모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면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용자들을 만날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대상을 대학생이라고 한정짓지 않고 청년 20, 30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로 어떤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게 될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이디어를 한정짓게 되면 결과물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들이 잘 활동할 수 있고 잘 유도를 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주제로 이제 제시를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바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상을 모집할 때 그냥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 오세요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멘토링을 준비하는 강사분께서도 얘기하신 건데요. 감히 발칙한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자를 고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선착순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인데요. 한번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지원해 주세요 한번 해볼 생각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글을 쓰는데 뭐 책을 편집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한번 모집을 할 생각도 하고 있고, 그게 가능한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상자를 좀 선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더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이 많다고 해서 결과물이 좋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시간을 좀 잘 안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더 기간을 두고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운영님께서 주위의 대학교, 올해 같은 경우에 주위 대학교에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 방법 어떻게 하실 건지 직접 방문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직접 방문해서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고요.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인쇄 배포할 겁니다. 일단은 포스터와 이제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감사하게도 이 사업을 진행을 이렇게 연계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이제 지원금이 있어요. 물론 이제 책자 인쇄비로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있어서 홍보비를 조금 많이 책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보비로 만들어진 일단 인쇄물을 보낼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런 오프라인 그 포스터나 리플렛으로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생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런데 어떻게든 올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수성구립 용학도서관에서 작년도에 이제 책 만들었을 때 비용은 예산이 오버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제 예산이 얼마 정도였는지, 그리고 ISBN 발행해서 납본하셨는지 확인 요청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ISBN을 발행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이제 그 회생 문헌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행 비용 예산은 넘지 않았고요. 작년에 이제 연구하시던 분께서 그 편집 디자인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이었어요. 다행히도. 그러니까 그분이 내집 편집 디자인을 다 해버리니까 순수하게 인쇄 비용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 인쇄 비용은 요즘 이제 인쇄 단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책자를 올 컬러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자를 만드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자 인쇄 비용만 한 90여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만약에 이제 내집 편집까지 들어가면 장당 막 몇만 원씩이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참여했던 그 기관에서 멘토링을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 기관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인쇄비로 지원해 주시는 200만 원 이하의 예산으로 책자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받아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되게 한정적인 예산으로 한정된 부스를 만들어서 지금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올해 참여하는 참여자들한테 나눠줄 도서 정도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질의응답까지 열성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의 사례 발표 잘 들었고요. 작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19로 사업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경하고 진행하시느라고 이제 시행착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비대면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대응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 상황이 연속일 것 같고요. 저희 협회에서도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저희 협회에서 도서관 기리의 문학 사업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저희 기리의 문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팀하고 지원팀 총 6명이 같이 일하고 하고 있고요. 먼저 기획팀의 강원영 수석팀장님, 그리고 계속 제가 쭉 이름 말씀드릴게요. 수석팀장님, 그리고 전진아 선생님, 김민정 선생님, 지원팀의 천은영 선생님, 박현빈 선생님, 그리고 손지혜입니다. 저희 지원팀이 아직 밖에 있다가 못 나오고 있는데요. 총 이렇게 저희가 6명이서 그 400개 되는 도서관들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올해도 선생님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잘 전화도 주시고 메일도 주셔서 어려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우왕좌왕했나요? 저희가 인사를 하느라고 조금 우왕좌왕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들께서 계속 그 유튜브 댓글창에도 질문사항들 넣어주시고 계신데요. 사업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 조금 먼저 답변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드렸던 네이버 폼으로 질문 먼저 받았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Q&A 먼저 하고요. 유튜브에 댓글로 올라와 있는 내용들 확인하면서 그것도 이후에 먼저 Q&A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강원영 수석팀장님께서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서관협회 강원영입니다. 저는 이제 담당자 워크숍하고 사업 설명회 때 영상 녹화를 통해서 얼굴을 뵌 적이 있고요. 또 이렇게 Q&A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주셨던 Q&A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밴드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그 내용들은 그 밴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유튜브에서 주신 내용을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올려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공모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제 900만 원으로 예산이 좀 줄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 쪽에 의견을 다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내용은 사업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모 사업은 1년 단위로 제안을 하면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은 전체 예산이 한 해 한 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한 도서관에 얼마를 책정할 것인지도 항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줄었고 그 예산에 기반을 해서 4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많은 도서관에 기회를 드리고자 예산을 약간 이제 감소한 금액으로 좀 책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 금액으로 올해는 400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는 언제 도서관으로 발송이 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서하고 세부 프로그램, 예산 계획을 승인한 후에 순차적으로 발송이 되어집니다.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체크카드를 수령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도 체크카드 수령 후에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 진행이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비용은 체크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행사 운영비 사용은 무조건 체크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체크카드로 행사 운영비를 사용한 지는 한 6년 이상이 되었고요. 올해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영수증 발행은 저희가 처리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한도 내에서 사업 예상 변경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사례비는 사례비 내에서, 행사 운영비는 행사 운영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최종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신 내용 안에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데요. 이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이제 부득이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화를 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제외하고는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간혹 개인이
사례비 영수증을 직접 받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디에 소속이 된 분들이신데요. 매니지먼트라든지 어디 소속사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사례비를 입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사례비 요청 전에 주관기관에 미리 연락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례비가 6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면 가능한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이 되어서 운영될 가능성도 높고 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사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례비에 대한 부분도 1인 1회당 최대 60만 원까지 심화 가정은 40만 원까지 책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사분이 꼭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또 보조 인력이 강사와 같은 공간을 상주해서 사서 대신 줌 화면이나 증빙사진 촬영 이런 내용을 진행했을 때 회당 10만 원 이내로 지급하는 게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조 인력 사례비를 저희가 1인 1회당 최대 10만 원까지 책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이하로도 책정이 가능하시고요. 그거는 도서관에서 담당자께서 책정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을 기반으로 확인했을 때 참여자의 참여 동료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동 호스트 역할, 그다음에 음향이나 마이크 조명 체크라든지 사진이나 영상 촬영, 수업 내용 기록, SNS 홍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에서 진행하실 때보다 더 많은 업무를 좀 수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 한 해에 사례비를 10만 원까지 좀 더 책정을 해드린 거고요. 이 상한선 안에서 도서관 담당자분들께서 자유롭게 책정하시면 됩니다. 예산 집행 과정 중에서 증빙 서류를 어느 선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품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안에 그 품목이나 그다음에 금액, 회당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견적서, 거래 명세서 등이 첨부될 수 있고요. 임차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하고 협의하셔서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서 부득이하게 사업 전환이 될 경우에 자녀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행사 운영비를 계획을 세운 것보다 남기는 것이 괜찮은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업 중단, 취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녀 예산은 모두 반납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 계획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녀 예산이 반납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용하실 내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다 사용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것보다는 계획과 맞춰서 사업비를 이제 지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반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 기술 지원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사업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행사 운영비 금액의 10% 내에서 비대면 기술 지원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진행 관련 질의응답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탐방 및 보조 인력은 지금 등록해야 하나요? 탐방 보조 인력이나 강연 보조 인력 같은 경우에 지금 등록해야 되는지 여부 있는데요. 사례비 책정을 하시고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죠. 최종 사업 마감 기한은 저희가 매뉴얼에서도 안내드렸듯이 11월 10일까지 제출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그때는 결과보고서, 체크카드, USB와 같이 제출하셔야 되고요. 결과물을 제작하는 곳들도 미리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강사료 지급은 협회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도서관 프로그램을 전체 기획하고 관리하는 선생님께서는 도서관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관리, 참여자 강사, 보조 인력, 섭외 모집 및 관리, 사업비 관리, 지출 처리, 온오프라인 홍보, 실적 관리 등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사례비 지출은 관리 시스템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강사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례비 영수증 등을 저희 쪽에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최종 사업 계획서 제출 후에 세부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하시고 미리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은 관리 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고 이번에 사업 계획서하고 세부 프로그램 내역을 올려주실 때처럼 그 순서에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탐방 계획을 코로나 확산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강연이나 취소도 가능한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탐방을 비대면 탐방이나 체험 활동이나 강연으로도 대체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산 부분도 그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유기획 기본형을 진행하시는데 회차별로 대상을 구분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계획에서 강연 등의 연계성을 본다면 한 번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지속해서 참여하시는 것도 권장하고 또 그 외에도 계속 개방해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게 됩니다. 자유학년제 선정기관인데 탐방을 마지막 차시에 넣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학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데 탐방 대신 영상을 관람하거나 강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세부 운영 계획을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자유학년제 유형은 탐방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 탐방이나 체험활동, 강연으로도 대체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진행 시 줌이나 유튜브 등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서 삼산도서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줌이나 유튜브, 그다음에 밴드도 있고요. 구글 미트 이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운영하시기 편하고 참여자들도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가 비대면을 전환되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관리 시스템에도 올라가져 있는데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작년에 진행하셨던 사례들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탐방은 실시간 탐방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화한 영상을 상영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또 사전 제작하여 영상을 틀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강사가 필수로 직접 도서관에 방문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강의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례의 경우 강사께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우에 호응도가 조금 더 높았고 도서관에서 관리나 진행 측면에서도 좀 더 높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탐방용 자료 제작 관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면 탐방과 동일하게 제작도 가능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는 방법도 참여자분들한테 같이 안내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 사례집 발간해서 도서관에 보내드린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에게 물품을 가능한 범위, 또 프로그램 관련 미션 완료 시 간단한 기념품 제공하는 등 제한이 없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는 시혜성 물품 제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미션 완료를 했을 때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거를 계획을 하셨다면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비대면 탐방이라든지 뭐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체험 활동을 위해서 체험 키트를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업무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물의 범위와 참여자 대상 공유가 가능한지요? 결과물은 책자 제작이나 영상 제작 등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참여자와 강사 담당자가 장기간 노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공유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사업 설명회 때도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회당 참여자가 평균 30명이 되어야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온라인은 몇 명, 오프라인은 몇 명이라고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행의 경우에는 비교적 대상자를 좀 폭넓게 많이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은 30명 정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도서관의 평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마다 좀 상황이 또 다를 수 있고 지역마다 상황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서관이나 지역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지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이제 갑자기 덮친 관계로 저희가 설문 내용을 좀 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설문지가 나갈 수 있고요. 올해도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미리 보내주신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정다운 선생님께서 홍보비 제작비 집행할 때 체크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무통장 입금 가능한가요? 그리고 간이 사업자의 경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비도 이제 행사 운영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행사 운영비는 체크카드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찾아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또 간이 사업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처리해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도서관에서 사용하시는 업체를 좀 찾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비대면 사업 진행 관련해서 보조 인력이 있는데 비대면 사업 특성상 실제 사업 전에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 일정과 보조 인력 업무일이 일치되어야 하는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사례비 영수증을 통해서 그분이 업무를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비 영수증에 나와 있는 일정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일정은 공개되어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토대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비 영수증에는 프로그램 운영 일정이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전에 업무를 하셨더라도 사례비 영수증에는 프로그램 운영 일정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네, 체크카드 수령이 언제 가능할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첫 번째로 진행하시는 도서관이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도서관부터 저희가 뽑았을 때 한 50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 도서관부터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워크숍 체험 형태로 체험 활동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기타 운영비 항목으로 지출하나요? 아니면 입장료 항목으로 지출해야 하나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입장료는 이제 방문을 하셨을 때 필요한 내역으로 보이는데요. 체험 형태는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아니면 각자 집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운영비로 처리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비대면 기술 지원비가 행사비의 10% 이내라고 했는데 촬영 장비 대여 비용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네, 이 비용도 촬영 장비 외에도 다른 이제 비용들이 있는데요. 촬영 장비는 이 비용에 포함은 되지 않고 기타 운영비에 포함돼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한 내용을 탐방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사전 녹화 후 영상 제작을 한 후에 활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영상 제작 비용을 탐방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지요? 이 비용도 기타 운영비로 포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대면 기술 지원비로 방송 장비 및 마이크 등 구매가 가능한가요? 네, 이 비용 가능합니다. 네, 이상 유튜브에 올라온 질문들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줌 결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안내가 사업 설명회 때 나갔었고 그 하실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줌 결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마도 그 은행에 저희가 체크카드를 외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이제 재발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 시간을 걸쳐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다 해놨는데 최종으로 알아보다 보니까 줌 결제가 현재 그 카드가 안 되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은행과 그 본사 쪽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거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카드는 발송을 해드릴 거고 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혹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제가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으시다고 하시면 좀 그거는 뒤로 미루셔가지고 결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 좀 정확한 내용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그 발표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 행사는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고요. 올해 한 해 동안의 이제 시작인데 잘 부탁드리고 사업 진행 시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기획팀, 지원팀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